네, 허생전 두 번째 파일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첫 번째 파일에서 어디까지 했어요? 예, 허생원이 변부자에게 돈 10만 냥을 갚고, 자, 나를 장사치로 무시한단 말이요 하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변부자가 허생의 뒤를 쫓아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늙은 할미를 만나요. 그래서 늙은 할미가에게 물어보죠.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라고 했더니 늙은 할미가 허생원의 집인데요. 그는 가난한 형편의 그릇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훌쩍 떠나 버렸죠. 벌써 그게 5년이나 되었어요. 부인이 혼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내고 있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는 지금 늙은 할미가 허생집의 소식을 아주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요약적 제시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늙은 할미는 허생집의 소식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제시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약적 제시 방법, 다른 말로 직접 제시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늙은 할매 대화는 허생의 집의 소식을 유학적으로 제시해준다. 이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직접 제시 방법이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허생은 아니 변씨는 허생이 이 사람이 허씨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 자신의 집에 와서 그죠? 돈을 빌려 갖고 가서 뭐야? 지금 이제 갖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역시 계속 하나나구나. 왜? 부인도 이제 그 소식을 몰랐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것을 허생이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를 늙은 할미를 통해서 변부자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부자는 이튿날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서 그에게 돌려주죠. 그랬더니 허생이 또 이렇게 거절해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생각했다면 100만 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 금을 취하려 하겠소? 나는 지금부터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 테니까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내가 어찌 제물로 내 정신을 괴롭히겠소라고 말해요. 이 부분에서 허생의 어떤 생각, 안분지족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빈한 그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사적인 재산 소유에 대해 욕심이 없음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런데 변부자가 가끔 허생의 집에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가거나 하면 금방 좋지 않은 기색을 내보였어요. 어떤 태도? 허생의 안분지족의 태도를 볼 수 있고, 자, 개인적인 재산은 욕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서 어째서 나한테 재앙을 떠안기려 하는 것이요 라는 대화를 하죠. 이 대화를 통해서 재산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즉 적당한 재수는 필요하나 그 이상은 재앙이다 라는 그의 돈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변부자와 허생은 가깝게 지내던 중에 변부자가 은근히 물어보죠. 어떻게 5해 동안에 그렇게 큰 돈 100만 냥을 벌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죠. 그죠? 이 변부자는 신흥부유층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허생이 이렇게 말하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없어요. 수레가 나라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구조도 취약하고 경제구조도 취약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한자리에 나서 한자리에 소비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사치들은 천냥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서 한 곳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사치들이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다. 그런데 만냥을 한 곳에다 쓴다면 한 가지 품목을 몽땅 사들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독점인데 그렇게 되면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만냥을 가지고 100만 냥을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해줘.
바로 이 방법 한 가지를 독점하는 사재기 매점매석으로 허생은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마디 더 덧붙이죠. 이것은 즉 사재기로 매점매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다. 만약에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방법을 쓰면 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 경제 구조가 이렇게 취약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그죠? 비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부자가 한 번 더 말하죠. 그럼 어떻게 내가 만냥을 선뜻 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소? 라고 말했더니 또 허생은 그건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없다. 자, 내 짐작으로 내 재주가 100만 양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는 어찌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해서 허생의 뭐야? 어떤 사고관? 운명론적 사고관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뭐야? 하늘에 달린 것이지.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허생의 생각을 엿볼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허생은 이 말을 들은 변부자는 허생이 정말 큰 도량 있는 사람, 아주 재주가 많은 선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주가 많은 선비가 초야에 이 시골에 묻혀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허생애가 제안합니다. 지금 사대부들은 남한산성의 치욕, 즉 병자호란의 치욕을 갖고자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당신 같은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허생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로부터 나와 같이 재주가 있는 선비가 초야에 묻혀 지낸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런데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즉 그들을 인재로 등용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지 않는 사대부를 그저 은근히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이런 머리로 뭐예요? 큰 돈을 벌었으나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왔다. 그것은 왜냐? 조선의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변부자는 그렇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완대장은 사대부 양반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죠. 이완대장을 허생에게 소개하기로 합니다. 이완대장은 당시 직책이 뭐였어요? 어영대장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어영대장은 북벌 계획을 추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영대장에게 허생을 소개해서 북벌 계획의 대책을 함께 마련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영대장에게 허생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둘이 함께 허생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변씨는 이완대장을 데리고 허생의 집에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수행하는 병졸들을 모두 물리치고 변부자와 단둘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은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변부장은 이대장을 데리고 살인문에 잠깐 기다리게 하고 허생에게 이완대장이 몸소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허생은 모른 척 가서 차고 술병이 나와서 내려놓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술병을 주고받으면서 술 마시고 있는데 그때 변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밖에 이완대장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쓰였겠죠. 허나 허생은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허생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허생의 집권층에 대한 반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완대장은 실존 인물인데 당대 그 권력층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무능했잖아요. 그죠? 허례허식을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반감을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어느덧 밤이 깊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네. 허생이 손님을 좀 불러볼까? 그랬더니 이완대장 방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허생은 일어나 보지도 않고요.
이완대장이 먼저 뭐 큰일에 쓸 인재를 구하고 있다고 장황하게 매우 길게 얘기를 꺼내놓죠. 그러나 이때 허생은 밤은 짧은데 이야기는 참 깁니다. 그려? 그대의 직책은 무엇이오라고 물어봐요. 이를 통해서 허생은 왕을 호위하는 어영청의 대장인 이완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이것은 이완대장 즉 사대부를 대변하는 이 인물을 시험해본 거죠. 시험해봄. 그리고 또 뭐요? 권력이나 권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허생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 허생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사 3책이죠. 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기 위한 북벌론에 대한 계획 3가지를 허생이 이야기하게 돼요. 당신은 나라에 믿을만한 신하니 내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겠소. 그러니 임금께 아래서 상고초려 하시게 할 수 있겠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상고초려가 무슨 뜻입니까?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참을성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 중국 삼국시대에 제갈공명이란 사람은 머리가 아주 뛰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비가 친히 3번이나 찾아가서 아주 참을성 있게 그를 등용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조선도 조선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에요? 조선이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구는 이완대장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대부 집권층을 대표하는 이완대장은 어렵겠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거둥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번째 계책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허생이 나는 2번째라는 것은 모르고 하고 술잔만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제 허생이 2번째 계책을 말해주죠. 자, 2번째 계책은 조선이 옛날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한 뒤에 명나라의 많은 자손이 우리나라에 망명해와 떠들고 있어. 그러니 그대가 조정에 청하여서 종실의 딸들을 그 명나라 후손들에게 시집보내고 세도가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 당신들이 주장하는 즉 사대부가 주장하는 친명 배청사상을 실현하는 일이 아니겠소? 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비판하기 위한 겁니까? 자, 사대부들이 청나라에게 당한 치욕을 싣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청나라를 쳐야 한다는 북벌 계획을 주장하였으니 북벌 계획을 실현함과 동시에 명나라에게 의리를 갚는 길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비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쵸. 북벌 계획은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완대장이 그것도 힘들겠다고 말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기득권층 훈척 공기들의 부정축제에 대해서도 비판한 거예요. 그들은 부정축제에서 재산도 많고 권력도 많아 세도가들이야. 그럼 그것들을 명나라 자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그들과 힘을 합쳐서 북벌을 할 그죠? 좀 더 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명 배청사상도 이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하니까 무엇을 비판한 거라고요? 북벌 계획은 말로만 하는구나. 그죠? 이런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명나라 후손들에게 나누어줄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렇게 말하자. 허생이 아니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요? 문제를 해결할 실천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럼 아주 쉬운 일이 있는데 한 가지 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면서 3번째 계책을 말해주죠.
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천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먼저 호걸들과 사귀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첩자를 보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라고는 하나 중국 사람과 친하지 못하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항복을 한 우리나라를 제일 믿고 있을 테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청나라에 유학 보내어 벼슬도 하고 상인들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우리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청나라에 첩자로 보내자. 그러면 나라 안에서 젊은이들을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되노못, 즉 청나라 옷, 오랑캐 옷을 입히고 변발을 시키고 하면, 그 중에 선비들은 가서 과거를 보고 장사치들은 가서 장사하는 법을 배워오고 하면 그들을 염탐하면, 즉 첩자로 활약하면서 그곳의 호걸들과 사귀게 된다면 언젠가 그들의 계책을 알아서 그들을 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병자호란의 지옥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죠. 그러면 시사 3책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네, 청나라에 첩자를 보내자. 그런데 그 첩자는 이중으로 보내자. 사대부들은 가서 청나라의 과거를 보게 하면서 그들 상지충과 사귀면서 그들의 계획을 살피고, 백성들은 가서 장사를 배우면서 그 하루중에 그 정보를 빼내오고 하면 청나라를 칠 빌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청나라 사람들에게 친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나라 옷을 입어야 되고 청나라 머리 스타일 변발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변부자는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분들은 모두 예법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예법? 흰 옷을 입는 예법,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트는 예법.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랑캐들의 그런 복장과 머리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시사 3책을 통해서 작가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대부들은 명분만 찾아, 예법만 찾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아, 이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네요. 이렇게 변부자가 세 가지 계책을 모두 못하겠다고 말하자 허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버럭 화를 내죠. 왜요? 헛된 명분과 예법만 중시하고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사대부들에게 분노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대부란 놈들이 대체 어떤 놈들이냐? 의복은 온통 희게만 있고 이것은 상을 당한 사람들의 옷차림이고, 머리털을 한 대 묶어 송곳처럼 상투를 틀어, 이것은 바로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 즉 외놈들의 풍습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냐 어쩌냐 하면서 주둥이를 돌려. 그렇죠. 기존의 예법과 명분에만 얽매인 사대부들의 무능함과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것, 관념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뿐이냐? 장차, 말타기, 칼쓰기, 창쓰기, 활쏘기, 돌파매질까지 익혀야 할 판국의 말이야. 그 넓은 소매 옷, 우리나라의 그 옷을 고쳐 입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예법만 찾아? 실리는 중요하지 않아? 그죠? 내가 벌써 세 가지씩이나 그 방도를 알려줬는데도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니, 그러면서 네가 신임받는 신하야? 그러니까 이 조선 사대부들은 진짜 신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이완대장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허생은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찔러 죽일 기세를 했어요. 이것에 놀란 이완대장은 달아나 버렸어요. 그 다음 마지막 결말, 다음날 이 대장이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는데 이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온데간다 없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이제 결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적인 고전소설과는 결말이 아주 다르죠. 보통 고전소설은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생전의 소설은 열린 결말이에요. 이완대장이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아갔는데 허생은 온데간도 없었다. 그럼 왜 이런 결말을 보여주냐면 당대의 허생의 가치관이 당대의 조선 현실에는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당대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정책이었던 거죠. 이 시사 3책 모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결말이 열린 결말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말로 열린 결말, 미완의 결말이라고 하죠. 미완의 결말이 그렇죠. 또 미완의 결말로 여운을 남기다. 또 하나는 이렇게 결말을 매듭짓지 않음으로써 미완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그 다음 현실개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현실개혁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얘는 설화적 결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속에는 결론을 맺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허생의 이인다운 풍물을 또 부각해주는 결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장소의 이동에 따른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개 파일로 녹음을 했는데 요게 이제 다 시험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파일에서는 이 작품 전체를 한 번 더 짚어보고 이 허생전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3번째 파일에서 뵙겠습니다.